인류는 호기심으로 진화해 왔다. 아담과 이브도 호기심의 사과를 먹었고 뉴턴은 떨어지는 사과에 대한 호기심으로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 뉴턴은 말했다. 호기심을 위대한 발견으로 바꾼 힘은 앞서 위대한 연구를 했던 거인들이 어깨를 내어줬기 때문이라고. 지금 세상은 뉴턴을 뛰어넘은 뉴턴을 원한다. 인문학으로 뉴턴한 지식거인들, 거인의 어깨. 한 가지 주제를 다양한 시선으로 풀어봅니다. 오늘 듣고 내일 써먹는 지식탐구생활, 거인의 어깨. 오늘 아주 쟁쟁한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영재 두뇌부터 늙지 않는 뇌까지 3살부터 80까지의 뇌를 연구하시는 노규식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도 정말 평소에 좋아하고 존경했던 분들께 많이 모신 자리에 저도 나올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쁘고요. 강의 여러 번 하긴 했는데 오늘 강의가 제일 떨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마조마히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연설문을 쓴 분으로 유명하십니다. 우리 강원국 작가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민족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과 현실을 직시하는 차분한 머리를 가지고 국민 여러분, 새해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대통령 연설문이라는 거를 아무나 그렇죠. 뭐 함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오늘 보시면 네. 아무나 쓴다는 거예요. 자, 또 한 분 계십니다. 지금 소개할 분은 뭐 CF에도 나오시고 이거 유명하신 분이에요. 정말 유명하신 분입니다. 학생들한테 거의 뭐 아이돌급이에요, 정말. 그렇죠. 네. 스타 강사 공부의 신 강성태 씨.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진짜 오늘 아이돌 같아요. 네. 제가 지금 굉장히 후덜거리고 있거든요. 왜요? 지금 너무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아,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제 뭐 대학교 선배님부터 해서 대학교 선배님이라고 하시면 우리 누군가요? 진 교수님? 그쵸. 진 교수님. S 서울대. 이야. 사회자님, 저도 좀 말해주세요. 서울대 나왔습니다. 이제 서울대 나왔습니다. 서울대 나왔어요? 뭐야, 지금까지. 나 몰랐. 왜 이렇게 티를 안 내요? 서울대 나온 티를. 그쵸? 겸손함이 배설해요. 진짜로. 아니, 이런 얼굴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이 얼굴로 공부밖에 할 게 없어요. 와, 진짜. 오늘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의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공부의 비법. 남에게 책 추천을 의뢰하면 자기 취향을 알 수 없습니다. 책이라는 거는 세상에 내놓는 자기만의 정답입니다. 정답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거죠. 시각적인 데 강하냐, 청각적인 데 강하냐, 이 전두엽을 깨우는 것. 이게 진짜 공부를 하는 길이다. 고작 33개만 알아도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무려 14,000개. 이걸 그냥 아주 박살을 내려고 왔어요. 써야 될 때 쓰지 마시고 평소에 써두셨다가 써야 될 때 써먹으시라는 거죠. 잠깐 쓰고 오래 고쳐라. 고치는 과정은 재밌는 거다. 3살부터 8까지 공부하는 뭐 세상이니까 이왕 하는 거 잘하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식거인 여러분들은 공부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강 작가님은? 저는 공부가 싫었어요. 솔직하십니다. 네, 공부가 정말 싫었고요. 네. 근데 나이 50이 넘으면서 공부가 재밌어졌고요.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재밌어졌을까 생각해 보니까 네. 남의 것을 넣어서 내 것을 만들어내는 공부니까 내 것이 만들어지는 건 기쁜 일이죠. 저는 재수없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저는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네. 재미라고요? 일단 모르는 거 알아가는 게 재밌고요. 두 번째는 이거 아니까 할 수 있는 게 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이제 이런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사실 진짜 공부가 재미입니다. 재미다.
우리 강성태 씨. 저는 공부를 사랑해요. 뭐야. 사랑이 뭡니까 대체? 아니 사랑이 뭐예요? 아니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대체? 왜냐면 책을 읽잖아요. 책을 읽다가 요런 이야기 학생들한테 해주면 동기부여 시켜줄 수 있겠다. 요런 이야기 먹히겠다. 그런 걸 찾게 되면요. 막 진짜 전율이 막 느껴질 정도로. 저는 그 학교 공부를 참 싫어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서도 학교 수업은 거의 안 들었고 우리끼리 모여서 세미나하고 뭐 커리큘럼 짜가지고 이렇게. 그럼 고등학교 때 네. 수업 시간에 제대로 이렇게 집중을 안 하고 그냥 하고 싶은 거 했다 이런 얘기시죠? 네, 제가 하고 싶은 거 했는데 내신 4등급이었어요. 잘하고. 했는데 서울대 들어갔다니. 머리가 좋다는 얘기. 이거는 진짜 이걸 돌려가지고 돌려서 거기서 자기 자랑을 이런 식으로. 아니 그때 시험을 너무 잘 본 거예요. 이거 진짜 전입 가면. 자, 오늘 접겠습니다. 자, 오늘 각 분야의 공신들을 모셨는데 이분들이 말하는 공부의 비법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먼저 빅픽처 공개해 주시죠. 독서법, 뇌사용법, 암기법, 쓰는 법. 지민 씨는 어떤 키워드가 가장 궁금하세요? 저 독서법을 이제 잊은 지 오래니까 독서법을 다시 한번 좀 배워보고 싶긴 해요. 독서법. 자, 독서법은 어떤 주제의 강연이 숨어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오염된 세상에 맞서는 절대 독서법. 그게 혹시 기생충인가요? 꼬부랑꼬부랑 저게? 꼬부랑꼬부랑 저게? 누가 봐도 서민 아닌가? 정말 누가 봐도 오늘 지금 강연에도 기생충이 등장합니까? 오늘 안 나와요? 어우, 다행입니다. 네네. 뭐 서민 교수님께서 그 최애템 기생충을 버리고 간절하게 전하고 싶은 얘기는 뭔지 지식거의 서민 교수님, 당신의 어깨를 빌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기생충 박사 서민입니다. 이번엔 처음으로 기생충을 버리고 홀로 쏘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었나요? 기생충과? 만약에 이번엔 반응이 좋지 않으면 다음부터 다시 기생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게 이제 독서법입니다. 독서법. 여러분, 제가 30까지 저는 책을 거의 안 읽었습니다. 그 당시 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였냐? 저는 프로야구가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매일같이 그냥 야구 스코어 확인하고 뭐 이기면 좋고 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개팅을 해도 여자분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유현진 선수 아세요? 그럼 여자가 모른다 그러면 당신의 인생을 헛살았어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개팅 나갔어요? 그러니까 잘된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숫자를 맞고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꼭 그것 때문이었을까요? 거의 책을 읽게 되면서 저는 그 전까지 이 세상은 뭐 내가 잘 살면 좋은 사회다, 뭐 프로야구 짱, 뭐 이렇게 생각하던 제가 제 이웃을 생각하고 우리 사회를 생각하고 우리 나라를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이렇게 저를 만들어준 게 바로 독서입니다. 이 독서가 얼마나 사람을 바꾸는지 여러분 독서의 필요성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저와 떠나봅시다.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우리가 보통 이제 학생들한테 리포트 숙제를 내잖아요. 그럼 학생들은 주로 인터넷으로 긁어와서 그걸 리포트라고 냅니다. 근데 그 인터넷 지식은 참과 거짓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진실이고 어느 게 참인지를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병, 단 거 먹어서 생기는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단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당뇨병에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단 음식과 당뇨병은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당뇨병은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첫 번째 타입 1은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그 셈이 망가져서 그런 자가면역 질환이고요. 타입 2는 살이 좀 쪄가지고 인슐린에 대해서 저항성이 생긴 그런 비만성 당뇨병이 있는데요. 단 거랑은 관계가 없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뭐 대학생이든 성인이든 질문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 답변을 하는 사람이 어쩌면 초등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내공의 눈이 어두워서 맞아요.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는 답을 답니다. 내공.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는 수많은 정보가 있지만 그 정보들의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책을 읽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김프 씨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요. 인류애 같은 그런 사랑입니다. 인류애. 예를 들어 세대가 사랑 대체 뭔데요? 에이그. 예. 예를 들어볼까요? 이분은 그 세계 최고의 부자로 알려진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는 기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 부인인 멜린다 게이츠와 함께 커다란 재단을 설립하고 자신이 버는 돈의 절반 이상을 기부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보건의료 사업에도 굉장히 기부를 많이 하는데요. 그 중에 많은 부분이 말라리아 백신을 만드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이 말라리아라는 병은 1년에 거의 한 100만 명 가까운 사람을 죽이는데요. 그게 백신이 아니면 치료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백신에 매달리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빌 게이츠는 왜 말라리아에 이렇게 매달릴까요? 우리나라만 해도 말라리아 환자가 매년 500명씩 나오지만 우리나라에서 말라리아에 관심 있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근데 빌 게이츠가 사는 미국에는 말라리아가 아예 없습니다. 뭐 가끔 아프리카 갔다 걸려온 사람이 있겠지만 그런 이분이 왜 말라리아를 관심을 가졌을까? 이분이 어린 시절에 이분은 거의 제가 아는 분 중에서 가장 책을 많이 읽은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도서관 사서 알바를 하면서 도서관의 책을 몽땅 읽었던 이라는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렇게 책을 읽다 보면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랑 관계없어도 누군가 아프리카에 사는 몇 살, 5살 안 되는 어린아이들이 100만 명이 1년에 죽는다. 이 사실에 마음 아파하고 이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생각을 하다가 역시 이제 말라리아 박멸 사업에 뛰어든 겁니다. 타인의 아픔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능력, 이거는 오직 책을 통해서 준 것입니다. 아니 저는 서 교수 말에 동의하는 게 사실 책을 읽다 보면 이제 작중 인물에 빠져들게 되고 또 이 책을 쓴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니까 역지사지나 이제 감정이입 같은 게 일어나죠. 책을 많이 읽으면. 그거 이제 훈련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 이제 출연진 분들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진 교수님은 어떤 이유에서 책을 읽으십니까? 이 시대에 사실은 많은 정보가 사운드와 이미지로 전달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디지털 문화라는 건 문자 문화 이전의 영상 문화가 아니라 문자 문화 이후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게 방송을 하지만 다 스크립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미지로 나가고 사운드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영상이 시대다 하더라도 책을 읽는 것은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뇌과학적 입장에서 봐도 책을 이제 무엇을 읽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책 읽는 과정이 되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쉽잖아요. 다이제스트가 딱 돼서 시각적으로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뇌가 별로 일을 안 해도 돼요. 근데 사실 텍스트라는 건 되게 불친절하잖아요. 이거를 이해하고 분석해서 내 생각을 갖는 데까지 이 과정 자체는 뇌과학적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인지적 훈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훈련이 되더라고요. 예, 근데 정말 다들 책을 정말 많이 읽으시는 분들인데, 자,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면 책을 읽은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이 됐을 테니까 이제 독서 잘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책은 자기 스스로 골라야 됩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일입니다. 중국집에 갔다가 저는 우연히 이제 짜장면을 먹다가 우연히 이제 벽을 봤더니 깐풍기라는 요리가 있었어요. 깐풍기. 지금은 대중적인 요리가 됐지만 그 당시 깐풍기는 정말 미지 음식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뭘 알 수가 있을까요? 일단 깐풍기가 자기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먹어봐야 됩니다. 깐풍기를 먹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여기 있는 수많은 중국 음식 메뉴들, 이 어려운 메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를 해보지 않으면 자기 취향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책을 읽을 때 항상 이렇게 말해요. 뭐 베스트셀러 위주로 읽고 뭐 어떤 책이 제가 잘 팔린다. 그럼 나도 읽자.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 책을 추천해달라 그럽니다. 하지만 이게 모두 문제가 있는 것이 이렇게 남에게 책 추천을 의뢰하면은 자기 스스로 책을 고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예전에 존경하는 친구 하나가 코스모스를 읽고
지금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다. 캠브리지 교수가 됐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갑자기 40이 넘어서 그 칼 세이건이 쓴 코스모스를 읽기 시작합니다. 왠지 그거라도 안 읽으면 얘한테 너무 뒤지는 것 같아서 코스모스를 읽었어요. 근데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너무 지겹고 어렵고 재미없다. 얘는 도대체 어떻게 그 코스모스를 읽고 꿈을 키웠을까?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와 저는 독서 취향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책은 스스로 골라야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책을 추천받는 거는 그거는 식당 가서 진짜 남에게 뭐 먹을까를 골라달라고 하는, 그래서 결국 맛없는 이상한 걸 먹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 그리고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자. 자, 우리 모두 다 바쁩니다. 그렇죠? 바쁜 시간 안에 책을 읽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책을 읽는 시간을 내봤자 1시간이 고작일 겁니다. 근데 그 1시간 내기도 사실은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자고 주장합니다. 원래 1시간은 5분, 10분이 모여서 1시간이 되는 겁니다. 1시간이 뚝 떨어져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30부터 시작했으니까 시간이 아깝잖아요. 저는 너무 30년을 늦었으니까. 그래서 길 가다가도 막 책을 읽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공사 현장 지나가는데 파이프에 머리를 부딪혀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한 5분 동안 너무 머리가 아파서 누워 있었는데, 근데 좀 뭘 느꼈냐면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보면서 이러고 가는 거예요. 쟤는 그냥 원래 누워있는 애다 생각하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일어나서 더 열심히 책을 읽었던 그런 인간 승리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거인의 역대라는 이런 정말 인문학 강좌 프로에 나올 수 있는 것도 다 책 덕분입니다. 그래서 이 3시간 스마트폰 쓰는 것 중에서 한 1시간 정도만 시간을 내세요. 그러면 한 달에 30시간입니다. 그동안 책 3권 읽습니다. 이게 당장은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10년이 되면 300권을 읽은 사람과 그 짜투리 시간에 스마트폰만 죽자고 한 사람은 나중에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해 안 되는 책 읽지 마세요. 자기가 재미없고 정말 재미없는데 너무 유명하니까, 이 유명한 책, 예를 들면 뭐뭐란 무엇인가 같은 책, 그거 저는 되게 어렵고 재미없어서 일단 때려쳤습니다. 근데 그런 책을 읽으면 어떤 이득이 있냐면, 그거 읽었다라고 자랑하는 용도로밖에 쓸 수 없습니다. 그 책이 자기에게 어떤 양식이 돼서 성찰을 가져오기커녕 누가 뭐 말만 하면 야, 너 그 책 읽었어? 안 읽었어? 딱 줘. 이런 식으로 어떤 자격증 같은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책을 읽으면 독서의 재미가 오히려 떨어집니다. 자기에게 맞는, 그리고 자기가 재밌는 책이 자기에게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왕 읽으실 거 가끔씩은 고전이라고 이렇게 세계 명작 같은 거를 좀 읽으시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그래도. 왜냐하면 책이라는 거는 이 작가가 이 세상에 내놓는 자기만의 정답입니다. 그렇죠? 정답인데 이 고전, 그러니까 세계 명작 같은 거는 몇백 년 동안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정답에 가깝다라고 인정받은 책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을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정답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거죠. 답이 없이 혼란스럽게 사는 것보다는 정답을 가지고 살면 훨씬 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책을 읽고 나면 꼭 감상문을 좀 쓰기를 권합니다. 이 책은 어쨌든 간에 이 저자와 독자가 책을 매개로 만나는 일종의 만남입니다. 그 소중한 만남을 이렇게 그 노트에다가 또는 컴퓨터에다가 써놓으면 그 만남은 평생 자기 것이 됩니다. 저는 책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던 게 뭐냐면요. 책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인생을 다 바쳐서 쓰거든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뭐 브레인 차일드라고 해요. 머리로 낳은 아이. 네, 낳은 아이인 거예요. 진짜 막 산통을 겪으면서. 그래서 여백에다가 제 이야기나 제 생각의 내용을 반드시 써요. 그래서 저는 중고책 같은 거를 많이 주문을 해요. 왜냐면 새 책을 딱 하면은 이게 좀 막 쓰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고책이 오면 이미 쓰던 거니까 막 신나게 밑줄 긋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인류 문명은 다 책 덕분에 발전했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계속 책 안 읽으면 여러분은 몸속에 기생충이 투실되는 그런 비참한 기생충이 많이 했어 내가. 자, 감사합니다. 자, 그럼 뇌사용법은 어떤 주제가 공개될지 빅픽처 확인해 볼까요? 잠자는 뇌를 깨우는 뇌사용법. 자, 이번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강연을 듣겠습니다. 공부하는 두뇌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줄 지식거인
노규식 박사님, 당신의 어깨를 빌려주세요. 제일 기대되는 강연 중에 하나예요. 자, 우리가 이제 책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도 들었고, 근데 사실 공부든 일이든 뭐든 하고 싶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 이거부터 한번 생각해 보죠. 사람들은 언제 일을 가장 하고 싶을까요?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일이 하고 싶습니까? 마감이 닥쳤을 때. 마감이 닥쳤을 때. 예, 네. 또요. 저는 아내에게 뭔가 사주고 싶을 때. 예, 일꾼 될 돈이 필요할 때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연구한 경제학자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에 있어서 동기가 무엇으로 구성되느냐라고 했을 때 다음에 5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다고 알아줄 때 하고 싶답니다. 두 번째, 보상, 즉 인센티브를 받을 때죠. 세 번째, 너 일 잘한다고 인정받을 때 하고 싶어진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이 일의 목표가 뚜렷하고 중요한 일일수록 하고 싶어진대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이 일의 프로그레스, 진전이 있을 때 하고 싶어진다. 그래서 이 5가지가 업무 동기를 구성한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2010년도에 발표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은 중요한 업무를 했을 때보다 협업이 잘 됐을 때보다 주변에서 알아주고 보상을 했을 때보다 일이 진전됐을 때 일을 하고 싶더라는 겁니다. 즉 일은 잘 될 때 가장 하고 싶습니다. 맞다. 맞아요. 공부도 그렇습니다. 맞아요. 내가 공부가 잘 될 때 제일 하고 싶죠. 아무리 뜻을 크게 먹어도 하다가 어려워지면 하지 않게 됩니다. 하기 싫어서. 맞아. 예, 그래서 그냥 공부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능검사 결과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친구는 그 대치동에 살고 있던 친구였는데요. 중학교 2학년이었고 이 IQ는 사실은 상위 한 3, 4% 이내에 드는 우수한 IQ입니다. 근데 얘들이 왜 왔느냐? 주요 과목은 다 3, 40점인 거예요. 근데 검사를 딱 해봤더니 모든 과목은 아주 뛰어난데 지금 보이시는 하나, 이해라고 쓰여져 있는 하나만 평균보다 아래로 떨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런 친구들을 대치동에서 하도 많이 봐서요. 이걸 대치동 V라고 부릅니다. 대치동 V라고 부릅니다. 아, 대치동 V요? 이게 정말 많습니다. 예, 이런 부위가 정말 많고 소위 말하는 가짜 공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주입식 공부를 하는 사람의 뇌는 자꾸 저런 식으로 가 있는 거죠. 이해가 떨어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시야가 좁아져요. 어제 가르쳐 준 걸 오늘 조금만 바꿔서 물어보면 아주 새 것처럼 느낍니다. 저 이해하지 말고 외우라는 말 많이 그렇죠. 예, 이해는 사치다. 예, 외우라고 많이 하죠. 외워요. 너무 싫어. 이런 가짜 공부가 아닌 진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쪽 집단은 수학 영재들의 뇌고요. 한쪽 집단은 일반 사람들의 뇌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느 쪽이 영재의 뇌일 것 같습니까? 오른쪽. 이유가 뭐죠? 막 활성화돼 있잖아요. 여기저기. 예. 이 부분에는 없는데 이 부분이 되게 활성화된 게 보이시죠? 네. 예. 이 오른쪽이 수학 영재들의 뇌입니다. 그리고 저기에 활성화된 저 부위가 바로 전두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재들처럼 생각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것을 뇌과학적 입장에서 보면 전두엽을 잘 쓰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전두엽이 뭔데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전두엽이라는 건 말이죠. 우리 뇌의 맨 앞쪽에 있습니다. 얘가 하는 일이 뭐냐면 기업체에 보면 CEO와 하는 일이 비슷합니다. 첫 번째, 목표를 정하고 계획합니다. 두 번째, 가지고 있는 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일을 하고요. 문제에 부딪혔을 때 기존과는 다른 유연한 사고도 사실 전두엽에서 담당을 합니다. 결국 이 전두엽을 깨우는 것, 이게 결국 진짜 공부를 하는 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전두엽을 깨우는 운동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텐데요. 여러분 앞에 저희가 종이를 준비를 해드렸어요. 이제 이걸 쓸 때입니다. 자, 종이 한 장 있으시죠? 네, 종이를 가지고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단계부터 해보시죠. 자, 왼손잡이 있으세요? 왼손잡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 왼손잡이 분들은 오른손입니다. 아, 글씨를 예. 오른손으로 쓰는데요. 그럼 왼손으로. 그럼 왼손으로 쓰죠. 주로 쓰던 과 반대의 손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지금 바로 써보시기 바랍니다. 힘드네. 이게
제일 쉬운 단계입니다. 요게 수월하게 되신 분들은 두 손으로 잡고 여러분 이름을 예, 동시에 써보십시오. 동시에 쓰라고요? 예, 동시에. 이름을 빨간 걸로 쓰. 빨간색으로 서장훈, 검은색으로 서장훈 동시에 쓰는 겁니다. 오. 이거 어렵다. 예, 이게 생각보다 예. 오른손이 되게 바보가 된 것 같아요. 아니 심지어 간격도 좁아졌어 되게. 자, 이게 되신 분들은 이제 분리하는 겁니다. 오른손으로는 이름을, 왼손으로는 성을 동시에 써보십시오. 동시에요? 진짜 예. 안 어려울 것 같은데. 잠깐만, 이게 동시에 순서가 아니라 동시에인가요? 동시에 쓰는 겁니다. 아, 이게 잠깐만. 미음이 하트로 써. 동시에? 자존심이 너무 상해요. 너무 못 써서. 어디 한번 보여주시죠. 서민 교수님 역시 뭐 부자니까 좀 낫고, 진중권 교수님은 계속 조금 거의 이거 강성태 씨가 되게 잘 써요. 엄청 잘 썼네요. 뭐예요? 왼손잡이에요 원래? 제가 양손? 마우스를 왼손으로 써요. 왜 그러냐면 이게 웃긴데 옛날에 저 게임 엄청 했거든요. 네. 막 4시간, 5시간 하면요. 여기 피가 안 통해서 팔이 막 저려요. 그럼 바꿔서 이 손으로? 그럼 바꿔서 왼손 쓰다 보니까 왼손을 제가 쓰게 됐어요. 어느 저 정도. 어렸을 때 농구를 잘하겠다고 젓가락질 왼손으로 했거든요. 이야, 그거 되게 잘 잘 썼다. 썼다. 농구는 왼손 많이 써요. 양손으로. 선생님 이건 어떤가요? 제가 옛날에 많이 하던 건데 이거 있잖아요. 예, 예. 예. 맞아. 이거 네모, 이거 동그라미, 이거 있어.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런 활동들이 에어로빅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자, 옷장 서랍 속에 검은 양말과 흰 양말이 각각 4대5의 비율로 섞여 있다. 같은 색 양말의 두 짝을 꺼내기 위해서는 몇 짝의 양말을 꺼내보면 되는가? 짝을 꺼내기. 정답을 맞추기 전에 문제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맞습니다. 이게 문제 이해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몇 번을 꺼내면 틀림없이 짝이 맞느냐죠. 20번? 예. 같은 색의 양말을. 예. 세 짝이요. 예. 3번이 정답입니다. 3번이에요? 예. 오. 예. 교수님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왜 그런지. 아까 제가 이 프로그램 녹화 전에 리허설 때 와서 봤어요. 솔직하시니까 너무 좋네요. 와, 난 내가 바보가 된 줄 알았어.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자, 3번 내에 맞으면 되는 거죠. 3번 이상은 절대로 안 나오는 겁니다. 그죠? 한 번, 두 번에서 짝이 안 나왔다는 건 두 번이 각각 다른 짝이 나왔다는 얘기죠. 희고 검은 게 나왔거나 검은 게 희게 나왔다는 거죠. 3번째는 반드시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게 돼 있죠. 맞네. 예, 어떻게 해도 3번이면 맞는 짝을 고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퀴즈가 좌뇌와 우뇌를 모두 쓰는 그런 퀴즈가 됩니다. 너무 심오하게 생각을 해서 예. 설마 그렇게 간단한 얘기인지는 아닌 줄 알았어요. 일찍 오시면 돼요. 그 다음으로 좋은 게요. 생각보다 간단한 겁니다. 틀린 그림 찾기나 숨은 그림 찾기가 뇌에 좋은 준비 운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집중력을 강화하기에 좋은 활동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학생들이나 아이들의 집중력 강화 훈련을 할 때 보면 이렇게 틀린 그림 찾기나 숨은 그림 찾기를 하고 시작하면 주의력에 필요한 뇌파가 훨씬 많이 나오는 것을 실제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시간 감각을 찾는 훈련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시간은 절대적인 거로 생각하지만 상대적입니다. 주말은 빨리 가요, 그렇게. 예, 시간 감각 찾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아주 쉽습니다. 달걀을 삶아 보세요. 저는 사실 반숙을 좋아합니다. 근데 반숙은 끓는 물에 한 7분 정도 해야 되죠. 이 7분을 혼자 감각으로 7분쯤 됐을 때를 맞춰보세요. 이거 어려워. 예, 이게 생활 속에서도 시계를 봐서 되게 오래 흐른 줄 알았는데 이거밖에 안 흘렀네? 이런 감각을 찾는 습관도 뇌를 깨우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감각을 깨우는 거구나, 저거는. 예, 3번째는 좀 의외이실 거예요. 세 번째는 좀 의외이실 거예요. 보통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그건 밑줄 다 긋는 그렇죠. 거 있잖아요. 예, 교과 3페이지 전체가 다 밑줄로 가 있죠. 빽빽하죠. 예, 이거는 틀린 겁니다. 그 한 페이지에 밑줄이
30%를 넘지 않아야 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교실에 가서 아이들한테 밑줄 긋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근데 여학생들 중에 몇 명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여기 버릴 게 어딨냐고. 네. 사실 이게 참 기특한 얘기긴 한데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은 이 친구는 우선순위를 잘 가리는 것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려 그을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어떻게 깨워도 전두엽만 깨우면 된다.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사람마다 잘 깨워지는 방법은 다릅니다. 나한테 이런 유형이 더 맞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고 그런 유형에 따라 적용을 해보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활용하고 적용하는 유형 분류법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좋아요, 이런 거. 크게 기준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큰 그림을 잘 보느냐, 이 나무를 잘 보느냐, 즉 숲을 잘 보느냐, 나무를 잘 보느냐가 하나의 기준이고요. 이 기준을 가지고 나눠보면 여러분들의 위치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큰 그림형의 사람들을 등산가에 비유합니다. 이 친구들은 공부할 때요, 높은 데부터 올라갑니다. 아, 여기 방송국이 있네? 여기 병원이 있는데? 여기 기차역이 있구나. 딱 봅니다. 대신 거기서 공부가 끝나요. 이런 친구들의 학창시절의 특징이 뭐냐면요, 물어보면 다 알아요. 물어보면 다 아는데 100점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런 등산가 유형의 사람들은 그 집 대문이 무슨 색인지엔 관심이 없어요. 이런 게 이제 큰 그림형이고 등산가 유형이고요. 이 레고블럭형은 이제 나무를 잘 보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탐사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일일이 그 집들을 다 다녀봐야 돼요. 그래야 아, 이렇구나라고 알아가지, 이 집 건너뛰고 저기가 이러면은 그다음에 정신이 없어집니다. 이런 게 어떤 게 잘 이해되느냐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자, 이걸 쓸 때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뭐 등산가형만 예를 들어보죠. 내가 만약 등산가형이다라면 내가 잘 알고 있는 일을 할 때는 오히려 탐사가형처럼 하려고 하는 게 좋습니다. 디테일 하나하나 안 놓치고 하려고 하는 게 좋아요. 대신 내가 잘 모르는 분야의 일을 시작한다면 이런 등산가형의 자기의 기질을 발휘해서 빨리 전체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두엽을 쓰는 방법 어떻게 얘기하면요, 이게 식스팩하고 비슷하게 운동하면, 연습하면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스팩보다 좋은 거는 그렇게 빨리 사라지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할 때 무조건 오래 앉아 있어서 열심히만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일에, 여러분의 공부에 진전이 있을 것이고요. 그 진전이 여러분을 더욱더 공부에, 일에 매진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노규식 박사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 박사님 말씀은 자신의 두뇌 스타일을 알면 공부를 더 쉽게 잘할 수 있다는 건데, 저는 제가 어떤 두뇌를 가졌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어린 시절을 좀 생각해 보면 됩니다. 뭐냐면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면 전체 줄거리가 빨리 딱 들어와서 내가 그걸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주면 그 사람들이 잘 알아들으면 맞아요. 큰 그림형일 가능성이 크고요. 이 일기를 쓰는데 어린이 대공원 갔다 온 거를 한 출발할 때까지 한 10줄을 쓴다. 그러면 이제 탐사가형일 가능성이 큰 거죠. 예. 그리고 꼭 주의해 주셔야 될 게, 이게 혈액형하고는 달라요. 혈액형은 A형이면서도 B형일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사람들은 대부분 두 가지 성향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죠. 근데 내가 뭐를 좀 더 쓰느냐, 덜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이제 꽁트 코미디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대사를 잘 외워야 되죠? 그렇죠. 대사를 늘 외워야 돼서 좀 긴 대사도 좀 빨리 외우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워낙에 잘 외우시겠지만 대사 외우는 거 잠깐 암기력은 제가 좀 뛰어나지 않을까. 감이 높다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설명만 하면 뭐해, 이렇게 보여줄 방법도 없고 그냥 그렇게 알고도 계시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재미로 보는 집중력 테스트를 한번 준비를 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지민 씨가 본인이 정말 얼마나 능력자인지를 네. 증명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 어떻게 그렇게 또 준비하셨어요? 아유, 뭐 이제 구태여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화면에 숫자가 나올 거거든요. 물론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개가 나오겠죠. 네. 30초 보여드릴 겁니다. 보시고 숫자와 그 숫자의 위치까지 정확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보고
30초 동안을 외우셔야 됩니다. 30초 동안 받아 적으시면 아니, 화면은 몇 초 동안 보여줘요? 30초입니다. 아, 쓰지 말고? 예, 쓰지 말고 30초 동안 아, 쓰지 보셔야 돼요. 말고. 딱 보기만 하고 있다가 아니 딱 이거 쓰는 거야. 아까 그것도- 리허설 때 안 했잖아요. 그거를 안 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아, 저희 끝에 기억 안 나. 찍지 모르겠네. 마지막 기억이야. 다 기억 안 나. 끄자마자 제일 기억 안 나는 거부터 썼어. 아 이거 아까 괜히 설레발쳤어. 자, 우리가 공정성을 위해서 채점을 좀 옆 사람이랑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저랑. 채점. 자, 답을 보여주세요. 아이고, 바뀌었구나. 채점. 이렇게 뭐로 바뀌었구나, 채점하지? 내가. 오, 이렇게 잘 오. 자, 우리 서 교수님부터 보겠습니다. 자, 몇 개 틀리셨죠? 17점. 이야. 3개 틀리셨고, 우리 강원국 작가님 14점, 6개 틀리셨고, 저는 진 교수님 9점. 11개 틀리셨어요. 우리 김지민 씨 11점 9개 틀리셨고, 감사합니다. 김풍 씨가 11점 9개 틀리셨고, 우리 공부의 신 아 제가 공깃밥을 안 먹어서 공부의 신 10점. 16점 4개 틀리셨고, 노규식 선생님 15점. 본인 문제인데 아전 당연히 다 맞으신 줄 알았는데. 내가 꼴찌야. 좀 이야. 쑥스러운데요? 다 맞았어. 와우. 쑥스러워요. 네, 집중력 쭉 진짜 좋구나. 최강이 그래도 이렇게 농구를 하지. 접니다. 이 쟁쟁한 분들 사이에서 아, 어렵네요. 집중력 포기하는 걸로. 비결은 뭐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뭐 다른 거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69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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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렇게 한 뭉탱이로 외우는 거예요. 69724 청킹. 그쵸. 40183 아, 여기 뺏길 역시. 걸. 근데 이게 젊었을 땐 괜찮은데 나이 들면서 이런 걸 잘 못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아, 나 이제 늙어가지고 뇌가 굳었어. 근데 실제로 이게 나이가 들면 뇌 기능이 좀 떨어지나요? 신경과학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뇌세포는 20살을 넘어서부터 줄어들기 시작하고 줄는데 그 대신 효율은 더 높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예, 효율이요? 더 조직적으로 생각하고 체계적으로 생각하고 확산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간다고 꼭 공부를 할 수 없다, 늦었다라고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실험한 게 있는데 이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 그 로라 저민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10대부터 70대까지 연령대 분류 가장 잘하는 기능을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근데 10대, 20대가 제일 잘하는 건 정보 처리 능력하고 단기 기억력이 좋았고요. 그다음에 30대는 타인의 얼굴을 기억하는 능력이 있었고, 40대, 50대는 타인의 감정을 잘 기억했어요. 그리고 60, 70대는 어휘력을 가장 잘 기억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 든다고 해서 뭐 뇌가 전체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뭐 더 좋아지는 것도 있고 나빠지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어휘력도 떨어지던데 나이 드니까. 진짜 9점 맞았잖아요. 잘못 채점했나? 자,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도 보기 힘든 공부법 4종 세트를 보고 계시는 중입니다. 자, 이번에는 암기법. 암기법을 파헤칠 차례입니다.
초딩부터 어른까지 세상 빠른 영단어 암기법. 아, 이거 내가 제일 필요한 건데. 제가 영어를 제일 못하거든요. 영어. 그래서 영어, 이거 영포자. 요거는 뭐 대충 봐도 누가 나올지 알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공신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공신은 다른 사람들이 뭐 붙여준 애칭인 거죠? 본인이 설마 붙인 건 아닐 테고. 저도 제정신이거든요. 일찍 와가지고 대화를 해보니까 정말 그 진지하고요. 정상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뜻은 제가 이제 교육봉사 대학 시절에 했거든요. 이걸 좀 크게 해보려고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그 이름이 공부를 신나게 도와주자는 뜻이었어요. 자, 초딩부터 어른까지 세상 빠른 영단어 암기법. 공부의 신 강성태 씨, 당신의 어깨를 빌려주세요. 네. 여러분, 저는 오늘 초딩부터 어른까지 그냥 남녀노소 다 적용되는 이 영어 공부 팁을 좀 말씀드릴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포는 대포요, 영포는 인포니라. 수학을 포기한 자는 대학을 포기한 것이요, 영어를 포기한 자는 인생을 포기한 거래요. 이 대한민국에서 영어는 신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어 때문에 얼마나 차별받고, 영어 때문에 지금 불합격하고, 영어 때문에 취업을 못하고, 영어 때문에 승진 못하고, 영어 때문에 지금 장가도 못 가고 있어요. 영어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돈을 썼어요. 지금 영어 고민만 해결되면은 우리 전 국민 살림살이 나아집니다. 영어, 이걸 그냥 아주 박살을 내려고 왔어요. 아니, 되게 동조하게 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건가요, 지금 이게? 여러분, 국어는 우리나라 말이니까 읽을 수라도 있어요. 그치. 수학은 뭐 국어나 영어처럼 어휘가 몇천 몇만 개는 아니죠. 근데 영어는 우리나라 말도 아니고 체계도 없고 맞아요. 단어가 오중에 얼마나 많아요. 또 패턴도 또 일정치가 않아요. 맞아. 그거 있으면. 자,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 중과생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사실 성인들이 공부한다고 하면 대부분은 영어 공부거든요. 그리고 지금 단어가 안 되잖아요. 네. 독해 돼요? 문법 됩니까? 지금 들어봤자 뭔 말인지 몰라요. 안 되죠. 너무 답답하죠. 자, 그래서 이런 영어 단어를 우리 어떻게 외웠습니까? 빽빽이 써가면서. 빽빽이, 깜지. 저도 사실 제 나이 또래만 돼도 정말 많이 썼어요. 쓰는데도 잘 안 외워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도 안 되니까 막 손바닥에다 썼어요. 제가 심지어 여기 발등에다가도 썼어요. 양말 신거나 벗을 때 한 번씩 보게 되죠. 그리고 씻으면서도 이거 외우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발에서만 생각나요. 지문 보면 생각이 안 나요. 지금 시험 문제를 발에 내줘야 될 판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 사실 제가 특별한 거 아니에요. 다들 막 써보면서 막 5만 가지 시도를 다 해봤어요, 우리. 막 사전 막 씹어 먹으면서 해보기도 하고, 막 베고 자면 좀 더 머리에 들어온다고 베고 자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공부를 잘하고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외우지 않아요. 이해를 합니다. 영어 단어는 그냥 닥치고 외워야 되는 거 아니냐,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이 단어를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릴 텐데, 이 단어. 그래. 이게 단어라고요? 네, 단어. 이게 한 단어예요. 문장이 아닙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진폐증이라는 뜻이에요. 진폐증.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이게 지금 현재 사전에 등재된 제일 긴 단어예요. 여러분, 이거 알파벳 45자예요. Human Ultra Microscopic Silico Volcano Coniosis, 이런 단어인데요. 자, 이거를 여러분 쓰면서 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팔이 빠질 지경이에요. 지금 끝까지 다 쓰면 벌써 앞에 게 기억이 안 나요. 자, 이제 영어를 진짜 잘하는 학생들 어떻게 하냐면요, 이걸 어원으로 봅니다. 자, 제가 쪼개서 한번 볼게요. 뉴먼어, 이건 폐란 뜻이에요. 울트라는 우리 모르는 사람 있나요? 다 알아요.
울트라, 마이크로, 아주 작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스코프는 뭐냐면 보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실리콘, 이건 실리콘이거든요. 실리콘 어디에 써요? 실리콘 어디에 써요? 코에다가요. 보통 거기다 쓰지 않나요? 술에다가 많이 사용하죠. 자, 그 다음에 볼케이노는 화산이고요. 커니어시스는 어떤 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붙여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요. 폐에 아주 작게, 그게 아마 화산에서 뭐 화산재 같은 성분인데 그게 폐 안에 박혀가지고 정말 이제 작은 입자가 그래서 생기는 어떤 질병이란 뜻이에요. 지금 뵀죠? 볼케이노 코니오시스. 이제 외웠어. 아까부터 읽었거든요. 아니, 지금 읽었어요. 그게 아니라 지금 설명을 해주니까 쪼개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조금 읽기가 편해졌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어원을 이해하니까 이거 이제 금방 거의 1분이면 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병이 어떤 이유 때문에 생겼는지 그리고 그 성분까지도 알게 됐다고. 그러네. 그냥 단순히 쓰면서 외우면 이거 뭐 알 방법 없어요. 영어 단어 학습에서는 이 어원을 파악하는 게 바로 이해예요. 자, 그럼 제가 어원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스펙이라는 어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보다란 뜻입니다. 뭔가 저런 모양이 나오면요, 이 단어에는 보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자, 단어를 하나씩만 볼게요. 인스펙. 자, 인이 뭐죠? 안으로. 안. 아주 훌륭한 학생들이에요. 인은 아니죠? 자, 안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왜 학창 시절에 선생님이 갑자기 소지품 검사, 가방 안을 막 들여보세요. 그러면은 갑자기 막 야한 잡지가 나와요. 제가 그랬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렇게 뭔가 안을 들여다보다, 검색대 같은 데서 가방 안을 들여다보다, 그래서 검사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프로스펙. 프로는 앞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프롤로그는 앞에 로그, 말하는 거라서 머릿말이에요. 자, 그러면 프로, 앞에 보이는 거. 그래서 전망. 전망이 뭐예요? 앞에 보이는 게 지금 전망 아닙니까? 느낌이 빡 왔어요. 와, 흐름. 자, expect. 자, 여러분, 앞에 이가 붙으면 이게 밖이란 뜻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외할머니랑 같이 살았어요. 항상 제가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하면요, 잠을 안 주무세요. 그리고 제가 들어가면 아이고 그 안 올까봐 걱정했다고, 이렇게 늦게 막 애간장이 녹았다고. 그래서 항상 창문 밖을 보면서 저를 기다리세요. 이렇게 밖을 보면서 누군가를 기다리다. 또 나가서 기다리는 거는 기대하다는 뜻도 되죠. 기대한다. 자, 그리고 aspect. 이거 좀 어려운 단어일 수 있는데요. 방향, 국면, 양상을 뜻해요. 왜지? 자, 앞에 A가 붙잖아요. 그럼 뭔가 향해서란 뜻이에요. 뭔가를 향해서 지금 보고 있어요. 건물이 어느 쪽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어. 그럼 그 건물의 방향이죠. 그렇구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느 쪽을 향해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어. 그 일의 국면이나 양상을 뜻해요. 여러분, 느낌 왔어요? 왔어요. 느낌 빡 온다고요. 소름. 자, 드디어 나왔어요. 우리 아는 단어. 이 단어를 모르는 분은 없죠. 자, 뭐예요? 스페셜. 이게 특별하다. 특별한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원래 뜻이 뭐였냐면 눈에 잘 띄다라는 단어였어요. 자, 눈에 잘 띈다는 거는 결국에는 특별하니까 잘 띄는 거죠. 그렇지. 지금 여기서 보면 지민 씨가 굉장히 눈에 잘 띄어요. 예쁘거든요. 고백인가요? 흥금 고백인가요? 지금 강연 도중에? 아니, 우리 중에 예쁘다고요. 그게 그렇게 큰 힘이 됐나요? 네, 우리 중에. 자, 그러면은 뒤에 TION 요게 붙으면은 영어에서 이게 명사란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스페시피케이션이 뭐냐면 명치를 아주 구체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알았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이미 알고 계셨어요.
우리는 이거 기니까 줄여서 말해요. 앞에 알파벳 4자만 따서 스펙. 스펙이 바로 이 단어예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저 오빠 스펙이 쩌네. 그러니까 아니라 저 오빠 스페시피케이션이 쩌네. 그러네요. 길어요. 저 오빠 상세 내역이 쩌네. 원래 이런 그런 뜻이죠. 그렇죠. 상세 내역이 쩌. 내역이 쩌는데? 그러니까 이력서나 그런 데 네. 있는 상세 내용 아니면 컴퓨터에 뭐 사양 같은 거예요. 자, 이게 어느 정도냐면 미네소타 대학에 제임스 아이삭 브라운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어원을 연구하셨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냐? 영어 단어에서 어원을 고작 33개만 알아도 와, 진짜요?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무려 14,000개. 14,000개. 아, 그러면 저 33개만 가지고 있으면은 14,000개로 어느 정도는 다 통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33명 가지고. 이게 우리 초중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성인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이 영어 단어의 어원들을 필요한 걸 다 추리잖아요. 그러면은 333개거든요. 그러면은 이 333개 이 어원을 외울까요? 이해할 수 있구나, 저거를. 외워야지. 외워야 되지 않나 그건?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다고. 여러분 스펙 같은 그 어원도 이미 아는 단어 뭐 있었죠? 스페셜. 스페셜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네. 그럼 이 이미 알고 있는 단어를 통해서 이 어원을 이해하고 이게 이 어원에서 많은 단어를 확장해 나가면 돼요. 이미 아는 단어랑 연결시켜요. 그리고 하나의 지도를 만들거든요. 이걸 어원 맵이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지도를 보면 한눈에 전 세계를 볼 수가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무수히 많은 영어 단어인데도 어원을 통해서 이걸 그냥 이렇게 내려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네. 우리가 이렇게 어원 하나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단어를 쓸어 담았잖아요. 와. 근데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어요. 너무나 힘든 게 뭐냐면요. 다이어예요. 다이어. 다이요? 한 단어의 뜻이 여러 개. 아, 맞아요. 그런 것들 다. 너무 힘들어요. 이건 다이어입니다. 뜻이 여러 개예요. 자, 영단어 capital. 수도. 수도. 오, 수도 나왔어요. 자본. 자본 나왔어요. 대문자. 대문자. 저축은행. 아, 끝인가? 저축은행. 저축은행. 저 5개가 뭐냐면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문자 수도 사용의 중요한 자본. 캐피탈 요거의 어원은 뭐냐면요. 캡이에요. 저 빨간색 보이시죠? 네. 이 캡은 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머리라는 뜻을 이 어원을 외워야 될까요? 어머, 저게 어원이구나. 모자. 외워야 될까요? 자, 캡이 뭡니까? 모자. 네. 모자. 뭐예요? 바로 모자 아니에요. 해병대. 모자예요. 해병대. 왜 모자겠어요? 캡은 머리라는 어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머리에 쓰는 거 그렇죠. 모자죠. 서민 교수님 밑에 지금 병이 있잖아요. 한번 들어봐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우리 앞에 지금 병이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 캡하면 모자도 있지만 뚜껑이나 마개란 뜻도 있어요. 아, 그렇죠. 뚜껑이나 마개. 맞아, 맞아. 여러분 저 보세요. 저 병의 머리 부분이 뭔가요? 뚜껑. 뚜껑이잖아요. 그래서 아. 캡이 그런 뜻을 갖게 된 거예요. 왜 이미 캡으로 알고 막아나 있는 이러잖아. 거예요. 네. 모든 도시 중에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게 뭐예요? 수도. 수도죠. 자, 여러분 한 문장에 가장 앞머리 어떻게 쓰죠? 대문자. 대문자로. 대문자. 대문자. 여러분 그리고 옛날에는 사형을 시키잖아요. 머리를 치는 거였기 때문에 머리란 뜻에서 사형이란 뜻이 나온 거예요. 저 잘못 외워서 망나니로 외우면 어떡하죠? 망난이 되는 거죠, 뭐. 지금 자, 그리고 뜬금없이 지금 자본이란 뜻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본. 자본. 돈이 중요해서 그런 건가? 왜 자본이란 뜻이 나왔죠? 사채에 관련된 하면은 사형당해서 뭐. 자, 여러분 이 영미권 우리나라랑 문화가 달라요. 우리는 쌀을 먹지만 영미권은 뭐 먹어요? 뭐 빵 먹고 뭐 고기 밀가루. 스테이크 썰고 막 치즈에 막 바다 발라갖고 막 이렇게 드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런 목축 문화에선요. 옛날에는 화폐도 없었어요. 그렇게 가축들을 기르는 문화에서는 뭐가 재산입니까? 머리. 가축. 머리 가축. 가축들이 재산이죠. 가축. 자,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가축을 뭐 소를 셀 때 소 5마리라고도 하지만 소 5? 두라는 표현 아주 훌륭한 학생이에요. 여기 상 주세요. 그 두가 뭐냐면요. 한자로 머리두자예요. 머리두. 얼마나 가축의 머릿수가 많냐. 이게 곧 재산이나 자본이었단 말이죠.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다이어조차도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사실은 어원을 알잖아요. 다이어는 사실 뜻이 많은 게 아니에요. 뜻은 하나예요. 다만 그 문맥상에서 요렇게도 쓰이고 요렇게도 쓰이고 어원을 잡아야 됩니다. 자, 제가 이제 학생들 멘토링하면서 좌우명이 하나 있습니다. 제 좌우명이 뭐냐면요. 천불생 무록지인 지부장 무명지초란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늘은 재능 없는 사람을 내지 않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품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 각자, 우리 모두는 다양한 재능을 다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아는 것을 바탕으로 이걸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한데 우리 지금까지 공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수천 수만 단어를 보면서도 이게 대체 왜 이런 뜻을 갖게 됐을까? 생각 한번 해본 적 있나요? 자, 우리 지금 그렇게 깜지 쓰면서 했지만 지금 그때 했던 거 기억나는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없어요, 아무도. 왜 울라 그러세요? 슬퍼서. 영어 단어. 여러분 그 단어 하나하나에는 그만의 문화가 있고 역사가 들어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해하는 순간부터 이 영어 단어 공부 지겨운 공부가 아니에요.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이자 정말 놀이가 될 겁니다. 우리가 어떤 공부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거인의 어깨에 올라탈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어 단어 외우지 마세요. 이해하세요. 하루에 이걸 얼마나 며칠 단위로 그 영어 공부를 하면 좋은 건가요? 지금 내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10분 뒤에 최대한 빠르게 복습을 한번 해요. 10분 뒤에? 네, 10분 뒤에 복습을 한번 하죠. 그 다음에 하루가 지나면 조금 간격을 벌려서 하루가 지난 다음에 해요. 아, 하루가? 네. 그 다음 복습은 일주일 뒤에 합니다. 아, 일주일. 기본적으로 이게 한 세트예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것만 외우면은 뭐 거의 모든 게 다 통용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333개 어원들 모조리 모은 거를 이제 아까 어원 맵이라고 표현 말씀드렸는데 그걸 거인의 어깨 홈페이지랑 제 블로그에 올려놓을 거예요. 오, 정말요? 그냥 무료로 출력하셔서 제가 그 계획도 아예 짜서 어떻게 체크하면서 하면 되지 그 주기까지 할 수 있는 거를 올려놓을 테니까요. 마음도 붙여서 와, 너무 감사합니다. 야. 마음도 좋으시네요.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시작하세요. 지금 이거 들으면서 이제부터 시작해야지 하고 맞아. 거의 늦게 끝나면 지금 벌써 오늘 저녁에 뭐 먹지? 이거 생각하고 있어요. 밤에 야식 생각하고 있다고요. 다만 영어 단어 3개라도 어원 하나라도 아니 지금이라도 그 거인의 어깨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지금 붙여놓으세요. 그건 뭐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럼 어원맵 붙여놓는 것부터 시작하시면요. 내가 시작을 했으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더더욱 들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다음 강연 빅픽처는 우리 강원구 작가님이십니다. 빅픽처 내용이 대통령에게 배운 쓰는 법. 대통령에게 배운 쓰는 법. 이해가 안 가는 게 연수는 써주로 들어간 거 아닌가요? 왜 배웠다는 얘기를 하죠? 제가 올려드리는 보고서는 그 본인의 연설문이잖아요. 그대로 읽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고쳐야죠. 이제 고치는 과정이 대통령께 이제 배우는 과정인 거죠. 생각을 담아야 되니까. 자, 글을 쓸 때 인간은 성장한다. 대통령에게 배운 쓰는 법. 지식거인 강원국 작가님, 당신의 어깨를 빌려주세요.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는 동전의 양면이고 수레의 양바퀴같이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대결과 반목의 역사에서 비롯된 감정의 엉어리는 이제 씻어내야 공부에 대해서 제가
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8년 동안 모시면서 그 두 대통령에게서 봤어요. 두 대통령은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공부 중독이세요. 공부를 정말 좋아하고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공부를 하세요. 독서하고 학습하고 토론하고 뭔가를 유심히 관찰하고 메모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독서만 생각하면 정말 감옥에라도 다시 가고 싶다고 할 정도로 독서에 이렇게 갈급했어요. 독서를 했는데 자기가 뭘 얻은 게 없으면 막 화가 났다고 그러셨어요. 시간을 내서 읽었는데 내 것이 안 만들어졌다. 내가 지금 뭐 한 건가? 노무현 대통령은 독서를 이렇게 대신하는 비서관을 둘 정도로 읽고 싶은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독서를 하다가 혼자 방 안을 막 뛰어다녀. 좋은 생각이 났을 때.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막 방 안을 뛰어다녀. 그러니까 그분들의 공부는 남의 것을 알고 입력하는 공부가 아니고 자기 것을 만드는 공부죠. 만들어졌을 때 기분이 좋은 거죠. 맞아요. 이거는. 근데 과연 그걸 왜 만들었을까? 왜 만들어졌을 때 기분이 좋았을까? 누군가에게 과시하기 위해서죠. 자기가 안 것을 자기가 안 데 그치면 그게 그렇게 재밌을까? 그래서 그 두 분 다 뭔가 자기 공부를 하다가 뭔가 생각이 나면 그것을 메모해요. 메모하는 이유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메모를 하면 더 뇌가 생각을 한대요. 뇌를 격려해 주는 거래. 야, 너 좋은 생각이야. 생각 잘했어. 그래서 그걸 받아 써주는 거예요. 받아 써주는 이유는 또 있죠. 이걸 언젠가 써먹겠다는 거죠. 써먹지 않을 걸 굳이 그쵸. 쓸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써먹냐? 자기 말을 하고 자기 글을 쓰는 데 써먹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은 저를 만날 때 메모지를 가지고 오세요. 연설문에 들어갈 좋은 문장이나 좋은 생각 이런 게 떠오르시면 그걸 메모해뒀다가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아, 이런 생각 어떠냐고, 이런 거 한번 연설에 넣어보면 어떠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좋지 않다고 하지 못하잖아요.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제 눈빛으로 대통령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하셨습니까? 이렇게 쳐다보죠. 그러면 대통령이 순간 이런 생각을 내가 했다니, 자기의 수준을 그때 확인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수준이구나. 그럼 그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님 책을 한번 보세요. 뭔가를 읽고 뭔가를 공부했는데 거기서 내가 뭘 깨달았고 거기서 얼마나 발전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다 자기 자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부는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남에게 인정받는 과정이어야 공부가 의미가 있다. 남의 것을 읽고 듣고 머릿속에 넣는 걸로 공부를 한정 지으면 재밌을 수가 없다. 그 부분이 맞는 말이네.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두 대통령 다 보면 끊임없이 자기의 수준을 높여가요.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은 같은 주제의 말을 하면 하루에 2번, 3번 이렇게 하세요. 아침에 어떤 얘기를 꺼냈는데 어떤 사람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그럼 그 다음에 말할 때를 보시면 똑같은 얘기에 비유도 들고요. 예시도 들고 그러면서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하세요. 어떤 사람이 잘 안 믿는 것 같아. 그러면 어디 찾아보세요. 그것과 관련된 어떤 통계가 있는지 이론이나 학설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그 다음에 말을 하세요. 그래서 점점점 말이 발전해요. 저녁이 되면 말이 훨씬 좋아져 있어요. 연설문을 쓸 때 이제 저를 부르시면 구술을 해주시죠.
연설문 내용에 대해서 처음에는 받아 적지 말라고 그러세요. 내 말을 잘 들으라고 쭉 말씀을 하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자, 지금부터는 잘 받아 쓰래요. 그때부터 받아 쓰면 그건 말이 아니고 글이에요. 받아 쓰라고 하기 전까지는 이게 말이 아니고 생각이에요. 말로써 생각하고 말로써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고 말로 생각을 발전시켜서 글로 쓰시는 분이에요. 그 자기의 말이 점점점 좋아지는 것을 음미하면서 이렇게 자기 수준을 이게 올리면서 사는 거에 그게 그분에게는 공부였어요. 사실 두 대통령은 누구에게가 보여줌으로써 인정받고 또 그럼으로써 본인의 수준을 성장시키는데 국한시키지 않았어요. 본인의 말과 글을 통해서 만들고 싶은 것은 어떤 세상의 변화죠. 새로운 변화, 어떤 긍정적인 결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자 했던 게 말하고 글 쓰는 이유죠. 제가 볼 때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매슬로우라고 뭐 욕구의 몇 단계, 5단계 그 맨 마지막이 자아실현 욕구예요. 제가 요즘같이 말하고 글을 쓰는 생활을 하면서 자아실현이라는 게 내 안에 있는 자아, 내 안에 생각이라든가 내 의견이라든가 내 관점이라든가 내 해석이라든가 나의 시각이라든가 이런 내 안의 나를 보여주고 그 보여주는 걸 통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났을 때 누구에겐가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이런 게 일어났을 때 자아가 실현된 게 아닌가. 그랬을 때 가장 기분 좋은 감정을 느끼지 않는가. 제가 그 행복에 대한 연구가 되게 많이 진행됐잖아요. 책도 많고. 근데 그걸 보면은 왜 조건들이 있는데 뭐 건강해야 되고 뭐 돈도 어느 정도 있고 관계도 좋아야 되고 근데 항상 빠지지 않는 게 내가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내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는 순간 사람은 행복해진대요. 그게 뭐 공부건 어학이건 뭐 운동이건 아주 작은 거라도 진짜 맞는 말씀이시죠. 노무현 대통령은 저보고 이제 책을 쓰라고 그러셨어요. 청와대에서 8년씩이나 있었으면 거기서 보고 배우고 했던 것들을 공유해라. 그렇지 않으면 자네는 특권을 누린 거다. 그래서 책을 쓰라고 그러시면서 당신도 그 책을 쓰는 게 내 그 마지막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다. 대통령 5년 한 것보다 대통령 5년의 경험, 거기서 공부하고 배운 것을 책으로 써서 공유하는 게 더 큰 의미와 가치가 있다. 그래서 책을 쓰는 것을 기다리면서 계속 이제 임기가 끝나기를 기다리셨죠. 근데 마지막 떠나시면서 그 짧은 글 안에 한 문장을 남기셨죠.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다. 책을 읽으면서 자신을 만들고 만들어진 자신을 글로 써서 남에게 보여주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내는 게 삶의 궁극적인 어떤 사는 이유였는데 그걸 할 수 없을 때 책을 읽지 않고 글을 쓰지 않는 삶은 살아있는 게 아니다. 소크라테스도 그랬죠. 음미하지 않는 삶은 죽은 것이다. 그런 걸 느끼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 사실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미 제 말 속에 그게 녹아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써야 될 때 쓰지 마시고 평소에 써두셨다가 써야 될 때 써먹으시라는 거죠. 어차피 만들어야 돼요. 쓸거리를. 근데 평소에 써두는 것은 즐거움이에요. 그걸 차곡차곡 메모를 해두시든지 어느 공간에 쌓아두셨다가 글을 써야 될 때 써먹으시면 돼요. 그때는 또 고르는 즐거움이 있어요. 맞아. 쌓아두신 분들은 글쓰기를 기다려요. 그리고 글 쓸 때가 되면 흥분해요. 드디어 써먹을 때가 왔구나. 두 번째는 쓰기 전에 말해보시라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 말을 계속 함으로써 자기 생각을 발전시키고 그 발전된 생각을 글로 쓰듯이 굳이 처음부터 쓰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말해보세요. 대통령의 글쓰기를
제가 청와대를 나와서 바로 쓰지 않고 5년 동안은 말만 했어요. 말을 하면서 생각이 정리되고 이게 재밌어졌어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말로 가능한 거를 글로 옮긴 거랑 말로 생각하지 않고선 글로 옮긴 거는 읽었을 때 독자가 훨씬 어렵게 느껴져요. 맞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보고서를 가져왔는데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작가님 와보시라고.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면 무슨 내용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다 알아듣겠어요. 그렇게 쓰시지 왜 이렇게 쓰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죠. 이 말을 하면서 이미 맞아요. 자기 생각을 한번 번역했거든요. 정리했거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쓰지 말고 고치시라는 거예요. 고치는 과정. 이건요, 쓰는 건 되게 힘든데 고치는 건 재밌어요. 내 생각이 점점 발전하는 과정이거든요. 글이 개선되잖아요. 맞아요.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잠깐 쓰고 오래 고쳐요. 해밍웨이나 이런 사람 보세요. 초고는 다 쓰레기라고. 쓰레기를 하나 해놓고 그걸 200번, 300번 고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쓰고 잠깐 고쳐요. 맞아. 오랫동안 쓰고 진이 다 빠져. 그러니까 신문이나 보기도. 그리고 막 쓰면서 고쳐. 그러니까 잠깐 쓰고 오래 고쳐라. 고치는 과정은 재밌는 거다. 가슴에 정말 와닿네요. 정말 훌륭한 그런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식거인들은 이미 뭐 경험으로 다 아실 것 같습니다. 평생 공부해야 하는 이유 뭔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제가 해보니까 네.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 알았을 때 즐거워요. 네. 깜깜한 방에 넣어놓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 알았을 때 어떤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죠. 간단하게 의사로서 말씀드리면 평생 공부하는 것이 치매를 피하는 아주 좋은 길입니다. 제일 확실한 이유네요. 네. 우리 뇌는 공부하게 만들어진 기관이기 때문에 많이 쓰셔야 그 기능을 잃지 않습니다. 네. 뇌업을 활발히. 알겠습니다. 아주 어렵게 생각했던 인문학을 아주 쉽고 재밌게 풀어봤습니다. 오늘 듣고 내일 써먹는 지식탐구 생활 거인의 어깨. 다음 주엔 더 잘 써먹을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